11월 달에 이게 나온 건데요. 이게 나온 우리한테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된 것은 12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기하고 맞아서 제가 다른 걸 준비하니까 주제를 이쪽으로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껍데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벰버 2025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보통은 나온 거지만 공개된 건 12월 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국가안보전략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이따가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위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간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의 임기 중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나와서 이게 정기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2017년에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니까 2022년에 한 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돼서 25년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선은 이게 좀 흔들리는데 소위 국가안보 전략 또는 국가안보 전략서 이것이 구성될 때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구성이 되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이 NSS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라고 하는 게 영어로 security인데 이게 라틴어에서는 securitas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securitas. securitas는 오래간만입니다. SE와 curitas가 합쳐진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free from the car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care는 근심, 걱정, 불안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securitas입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 그 care,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위협. 사자성어로 제일 적합한 말이 내우예관. 이게 모든 위협을 한 단어로 묶으면 내우예관이잖아요, 그죠? 내우예관이라고 하는 그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으로부터 늘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결과적으로 위협을 규명하고 관리하는 그런 과제이고 또 그런 정책적인 어떤 이 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전략하는 면에서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넘어가고요. 그럼 국가안보는 그 주체가 국가이고 객체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위협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실천적 체계죠. 그래서 위협이라고 하는 어떤 그 병원균을 우선 규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방을 내려서 그 균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라고 하는 생명유기체, 국가도 살아있는 생명유기체거든요. 그 생명유기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개인도 병만 없는 세상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위협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책을 균형을 해서 대처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바로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게 이건데요.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국가 그 정책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제일 상위 개념의 국가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부의 고위직 뭐 장관이 됐건 무슨 대통령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분들한테 제일 상위 개념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국가 목표가 제일 꼭대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꼭대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내 꼭대기가 뭐냐면 국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National Interest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개념이고 그 꼭대기에 있는 국가 이익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소위 그 국가 이익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뭉뚱그린 것이 국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국가 목표, 국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수단이겠죠. 여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정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요소들을 잘 조합하고 뭉뚱그리면은 그것이 국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을 가지고서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정책이나 전략 이게 방법입니다. 그럼 국력을 어떤 방법으로 조합하고 적용하고 동원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목표, 세워지는 그 국가 목표 조금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국가 이익.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욕구, 필요 이런 걸 썼습니다. 생명 유기체는 살기 위해서 산소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생명 유기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국토와 국민이 안전해야 되겠죠. 첫째. 이게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그 생각하는 국가 이익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국토와 국민의 안전입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어떤 시스템, 어떤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 체제냐 아니면 뭐 사회주의 체제냐 공산 체제냐 하는 그런 시스템 문제가 이제 국가 이익에 이제 들어가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말 국가가 정말로 필요로 한 건 뭐냐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자유. 이걸 성경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상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는 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적 번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삶의 질이 그 경제적 번영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 이익을 얘기할 때 무슨 용어를 쓰냐면은 미국 국민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삶의 방식. 어떤 방식으로 살 거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체제 하에서 어떤 돈벌이를 가지고 국가 번영을 유지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유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켜주는 것만으로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국민들. 역사적으로 그게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 이전부터 영국이 누렸던 어떤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그게 다 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집집마다 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 총을 가지고 있냐?
금지하려고 해도 금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 자체가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한 나의 최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총 때문에 뭐 얼마 전에도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명문대학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졌는데 그래도 그 포기를 못 하잖아요. 왜 포기를 못 하느냐? 그 총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수단이고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99.9%는 집에 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뭐 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 국가가 그 국민들과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이 제일 상위 개념이고, 그리고 나면 이 국가 이익을 어떻게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목표, 동력, 정책, 전략, 그러니까 수단,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국가안보 전략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구성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서 이걸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 뭐 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뒤에 나와야 될 얘기 같은데 앞에 나오고, 앞에 나왔는데 뒤에 또 나오고, 뭐 이런 게 헷갈리는 것이, 이런 시스템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조금 나으실 것 같아서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미국의 그 근본적인, 이번에도 그 국가안보 전략서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이 먼로 닥트린의 재현을 트럼프가 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먼로 닥트린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근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는 먼로 닥트린을 적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고립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건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고립적 팽창주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뭐냐면 서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아직 미국 건국 초기에는 국력이 약하니까 유럽 열강들이 와서 간섭을 하거나 뭐 와서 식민지를 막 쟁탈해 가거나 뭐 재원을 막 뺏어가거나 뭐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멀로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제5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재직한 기간이 1817년에서 25년 요 사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낸 건 아니고, 실제로는 존 퀸시 아담스라고 하는 6대 대통령, 그러니까 이 사람 다음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이고 2대 대통령을 지냈던 존 아담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존 퀸시 아담스가 사실 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것을 전부 하나의 정책으로 성안을 해서 대통령에게 드리면서 대통령께서 이걸 의회에 나가서 발표하고 국민을 상대해서 이걸 발표하고 이 정책을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멀로가 그걸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멀로 닥트린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너희들이 어떤 갈등을 겪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반구에는 개입하지 말아라. 근데 유럽 열강이 볼 때는 어때요? 힘도 없는 놈이 무슨 뭐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가 힘이 없으니까 어차피 여기 개입을 못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야? 너 고립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립주의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 오게 하려고 네가 지금 한 거지.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서반구,
미국이 속해 있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이 자기가 패권국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고립적 표창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원로 대통령이 5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여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던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워싱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대통령을 하는데 그 5번째 대통령이 바로 원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국의 아버지들의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이 다음 6대 대통령서부터는 이제 건국의 아버지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로라고 하는 사람이 5대 대통령이면서 건국의 아버지의 마지막 그 대통령이다. 미국 백악관에 가면요, 역대 대통령의 그 사진물 여기 쭉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도 1대 대통령부터 5대 대통령 원로까지는 사진이 아니고 초상화예요. 그리고 6대 대통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존 퀸시 아담스서부터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딩 파더스들은 초상화인데 그 설명을 들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아직 사진기술이 발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 그림 그리는 그거다 해서 했다. 그런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파운딩 파더스들에 대한 존중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로 닥터린이 나왔는데 이런 파운딩 파더스,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 신념 체계가 소위 Manifest Destiny라고 합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도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전략서나 이런 정책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이것이 어떻게 뭉뚱그려져서 담아져 있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Manifest Destiny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처음 청교도들을 포함해서 미국 땅으로 자유를 찾아서 이주해왔던 사람들이 그 땅에 내서 딱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땅이. 그렇지 않으면 수목이 우거지고 뭐 새들이 우거지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무인지경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어디 숨어서 인디안들이 이거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비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사람이 손도 안 타고 여기 이렇게 있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땅은 자유를 찾아온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특별한 어떤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둔 땅입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을 띠고 여기 온 사람입니다. 그런 데스티니를 가지고 여기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된 명백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명백한 운명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부여해 주신 운명 뭐예요? 이 땅에, 이 아름다운 땅에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자유와 인권과 번영스러운 나라를 건설해서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를 부족함 없이 누리고 나아가서는 여기 발판을 해서 이러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번영, 우리의 민주, 인권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고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국가 이익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 땅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퍼뜨려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데스티니다. 파운딩 파더스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로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들에게도 이게 몇 년이 유지가 돼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지금 이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레이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단순한 이 삼류 영화 배우로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시절부터 반공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할리우드는 전부 좌파들이 뭐 이 영화 제작자를 포함해서 감독, 배우들이 전부가 다 좌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공 운동을 열심히 하는 그 잘생긴 레이건 같은 사람한테 배역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류 배우가 되다가 나중에 3류 배우가 되니까 그 부인마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갔고요. 그 낸시라고 하는 여자는 그 후에 다시 들어온 여자라. 미국 LA의 그 동북 쪽으로 살짝 올라가 보면은 그 베드타운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베드타운에 시니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레이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혹시 가시면은 그 기념관에 가서 레이건이 썼던 그 평론글들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 한번 한두 개라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지식인들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반공의 어떤 그런 뛰어난 글들이 거기 있습니다. 레이건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어떻게 보면 미소 냉전을 깨뜨리고 소련을 붕괴시킨 장본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악의 축이라고 했죠. 악의 축이라고. 소련이라고 하는 것이 악의 축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악의 축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일까요? 그게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 악의 축을 깨뜨려야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데스티니를 우리가 미국 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걸 퍼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뒤로 부시도 마찬가지로 악의 축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사람은 유럽에서 연합군 총사령관을 지내고서 책을 한 권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면 이 책 제목이 자유의 십자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싸웠던 미군들은 전부가 다 이런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라고 하는 신념에 젖어 있는 십자군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 미국 역사의 그 초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서 이걸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국가 정책이 지금도 왜 여러분 여기 멀로 닥터리는 썼지만 돈로 닥터리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DONROE. 이건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를 빗대서 돈로 닥터리라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트럼프가 뭐라냐면 캐나다 보고 야 너네 우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그죠? 51번째 주가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린란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린란드는 웨스턴 헤미스피어의 맨 꼭대기에 있는 큰 섬인데 얼음덩어리 섬인데 사실은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덴마크 땅입니다. 덴마크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만 그거 자기가 갖겠다고 그래도 그거 사겠다. 그거 사겠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니까 파나마 운하가 지금 중국에 가서 뭘 어떻게 집적거리고 있으니까 파나마 운하는 손 떼어. 그건 우리 거야. 그러니까 웨스턴 헤미스피어에 이런 해가 되거나 하는 해코지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트럼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념의 바탕을 깔고서 지금 그 얘기들이 나온 거지. 그냥 저 약간 정신 나가는 거 아니야? 좀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소리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 이겁니다. 루이지애나 포츠스라고 합니다. 1803년에 여기 있는 그 하얀 부분 요 땅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미국이 13개 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조금씩 가가지고 이 미시시피강 이 동쪽에 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1800년 들어오는 그 시기에 이 땅이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나폴레옹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뺏어가지고 이 땅을 나폴레옹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 자금을 좀 넉넉하게 쓰고 싶어서 이걸 미국 보고 니네 살래? 그러니까 그때 당시 2대 대통령인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이었었는데 제퍼슨이 1803년에 무조건 사인을 해서 사건했어요. 얼마에 샀느냐? 1,500만 달러에 저 땅을 샀는데 미국이 순식간에
미국 국토가 2배가 돼버린 겁니다. 이 땅에 배만큼 이 땅이에요. 루이지애나, 이게 이름이 루이지애나 테리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요 끝에 루이지애나 주 하나가 남고 나머지들은 다 갈라져가지고 이제 주 여러 주가 됐지만은 루이지애나 퍼처스를 생각해 보시면 저게 1,500만 달러 당시인데 요즘의 시가로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따져보니까 30억 달러 정도. 30억 달러면은 웬만한 프로야구 선수 한 2~3명이 합작하면 살 수 있어요.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한 3~4명이 돈 모으면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야. 30억 달러.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이 1km 정도 땅, 1평방킬로미터 땅을 10달러 정도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 마무리는 멀로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사인은 이제 제퍼슨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저 서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매니페스토 데스티니를 달성하려면은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에 걸치는 이 땅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패운드 파더스들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한테도 다 이거를 인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먹은 게 텍사스를 먹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캘리포니아가 있는 이 지역은 멕시코하고 싸움을 해서 이겨놓고 그냥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 돈을 또 얼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의에서 이겼으니까 우리 그냥 가질 수도 있지만 돈 얼마 준다. 그래서 돈 얼마 주고서 이걸 이마치 돈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 위에 있는 노란 땅은 이게 이제 이 식민지가 캐나다가 그 영국 식민지였으니까요. 여기만 밴쿠버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가 굉장히 이쪽에서 제일 큰 항구고 제일 여러 가지로 좋죠.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한테다가 야 밴쿠버를 니네 줄 테니까 이 줄을 이렇게 똑바로 쫙 쳐라. 그래서 이걸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래는 우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오케이 뭐 밴쿠버만 준다 그러면 이건 내가 가져. 이건 사실 뭐 무민지경이고 황무지와 마찬가지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 땅이 기가 막힌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를 샀죠. 알래스카를 산 그 슈워드라고 하는 그 국무장관은 별명이 뭐냐면 그 냉장고가 별명이에요. 왜냐면 그 냉장고 같은 걸 하나 그 돈을 주고 왜 그걸 샀냐. 그때도 720만 달러 주고 샀습니다. 그게 720만 달러면 지금 시가가 얼마일까요? 한 15억 달러. 웬만한 정말 스타 야구 선수가 하나 그냥 살 수 있는 정도.